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이예린입니다. 기존 진행자 김혜정 아나운서의 휴가로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가사 분쟁, 고소, 고발 등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033-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번으로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네. 받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떼인 돈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일단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시국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셔가지고 네.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막상 순순히 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신이 받아야 될 돈을 결국은 못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돈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증빙 또는 증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빌려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증빙이 없다면 결국은 나중에 추후에 빌린 사람, 즉 채무자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면 그냥 받는 거지만 안 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법적인 절차를 취하기에는 그런 증빙들이 없으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용증이라고 하거나 차용증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하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빌려줬어요. 네. 그리고 차용증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믿고 우리가 남이가 아는 사람끼리니까 그렇게 지내오다가 나중에 결국엔 돈을 받을 일이 있을 때는 그 친구가 갑자기 난 너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또는 빌렸어도 이미 갚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네.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받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줬다는 거에 대한 증빙이에요. 차용증이 제일 확실하지만요. 차용증을 쓰거나 이렇게 좀 곤란한 사기거나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은행에서 송금해서 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거래 내역이 큰 증거 자료가 되는 건가요? 아주 큰 증거 자료가 되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남녀 사이라거나 이런 특별히 친한 그런 사이끼리는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한테 일정 부분의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모르는 사람끼리는 돈 거래라는 게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돈 거래라는 건 보통 빌려주는 거 아니면 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갔다는 증빙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이 돈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는 이런 남녀 관계나 아니면 가족 관계, 특별한 관계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받은 사람이 이건 빌린 돈이 아니고 그때 당시 사귀고 있던 관계라서 네. 나한테 준 거다 또는 그쵸, 생활비로 그렇게 준 거다 그러고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실제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빌려준 거는 제일 좋은 게 차용증을 받는 거지만 그게 어려우면 이자라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00만 원이 간 증거만 있고 다른 어떠한 증거가 없으면 보통 다른 관계라면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건 빌려준 돈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연인이었거나 이런 특수한 관계였을 경우에는 누구 한쪽이 다른 쪽에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도 이자도 한 푼 안 받고 달라는 얘기도 안 하면 그 당시 연인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 사주려고 나한테 보태준 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제일 좋고 나머지 거래 내역이 있으면 좋지만 거래 내용만으로는 아까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자까지도 이자가 뭐 다달에 얼마씩 들어온다는 게 규칙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이 건가요? 아주 큰 증거가 되죠. 어.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씩 쭉 들어오다가 몇 달이 또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것이 이자라는 것이 밀리지 않았냐 밀렸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게 나한테 준 돈이냐 빌려준 돈이냐를 판단할 만한 척도기 때문에 이자라는 것이 몇 달만 지급되다가 안 지급돼도 이거는 빌려준 돈이다라는 게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자를 받는 것도 차용증 못지않게 중요한 증빙 수단이 될 수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증빙이 마련이 됐으면 네.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증빙이 마련이 돼 있고 돈을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은 하지를 못할 거예요. 다만 부인은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바로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재산에 강제 집행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데 아까 첫 번째는 차용증 같이 증빙이고 두 번째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 권한이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건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지 않을 때 법원에다가 차용증이나 이런 증빙을 첨부해서 집행 권한 판결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집행하는 결과 집행한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내가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그거를 가져오는 건데 네. 파는 절차는 본인이 할 수는 없고요. 네. 국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집이 있다. 그럼 집을 압류해서 경매라고 하죠. 네. 경매로 넘겨서 돈으로 환가해서 그걸 내가 받아오는 방법. 그러니까 순서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그럼 첫 번째로 증빙을 챙겨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증빙을 가지고 판결문과 같은 집행 권한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집행 권한까지 받았으면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환가 돈으로 바꿔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아냐? 네,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누군가가 알아볼 수 없겠죠. 개인 정보기도 하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요. 하지만 채무자인 경우, 아까 얘기했던 집행 권한을 갖고 있으면 국가에게 이 사람의 재산을 밝혀달라. 그리고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재산 명시 그리고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거 그런 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재산 조회를 법원을 통해서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계좌, 뭐 공탁금, 뭐 보험금 이런 거 증권까지 다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재산 조회라는 게 채무자가 그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그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재산 빌린 금액의 한계 기준이 있을까요? 빌린 금액의 기준은 전혀 없고요. 네. 시기도 제한 없는데 단 변제기는 지나야죠.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22년 10월 달에 갚기로 만약에 약속이 돼 있으면 2022년 10월 전에는 아무런 집행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래 갚기로 한 약속이 된 날 이후에 돈을 안 갚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날짜를 구두로 약속을 했어도 지켜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모든 법률적으로 합의 두 사람 간의 약속은 법의 효과가 있거든요. 네.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구두로 한 약속은 증거가 남지 않아서 나중에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라고 한쪽이 그렇죠. 부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항상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요즘에는 카톡이라든지 뭐 문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의사 연락을 하잖아요. 그것도 합의서와 똑같은 효력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약속이 그걸로 된다면 예를 들면 뭐 친구야 그럼 내가 너 1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달에 뭐 10,000원만 이자를 줘. 그럼 알았어 내가 10,000원 이자 줄게라고 그런 뭐 서로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대화 내용이 있다면 그거가
합의서 종이로 쓴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16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조언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되고 판결문 등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재산을 알아낸 다음에 그 재산에 압류를 해서 돈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절차들을 나름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셔야지 보통 뭐 3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물품 대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 빌려준 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아유 다음에 받지 차일피일 미루지 주겠지 이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영원히 법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게 뭐 큰 돈을 빌려줬는데도 이런 제가 아까 말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내가 권리를 다 잃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채무자가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실제로 돈을 그냥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경우에 저한테 찾아와서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안타깝지만 너무 늦으셨습니다. 아이고. 라고 말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절차들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결국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판결문 등 그런 절차들은 꼭 진행을 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채무자도 뭐 현재 지금 돈이 없다 그래도 영원히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다른 뭐 회생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정상적인 절차로 돈을 받는 거 외에 정말로 재산 조사를 다 해봤는데도 돈이 한 푼도 없다. 네. 그럼 압류할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판결을 받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 돈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형사 고소를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형사 고소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이 피의자라고 하죠. 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갚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게 이제 마지막 수단인데요. 무슨 혐의로 고소를 하는 거냐면 사기로 하는 겁니다. 사기요. 네, 기본적으로 저 거짓말을 한 거짓말을 한 거니까. 왜냐하면 보통 예를 들면 자기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데 야, 난 그쵸. 대기업에 다니니까 어. 나한테 돈을 빌려줘도 내가 꼭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자기가 뭐 거액을 받을 돈이 없는데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뭐 러시아에서 뭐 뭘 수입했는데 그 배가 지금 뭐 어디 묶여가지고 그런데 그 배만 도착하면 내가 이 돈을 갚을 테니까 일단 뭐 1억만 빌려줘라 이런 경우. 이런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돈을 단순히 빌린 게 아니고 거짓말로 다른 수단으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되는 거고요. 가장 전형적인 사기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인 걸 알면서도 돈을 빌리는 경우는 다 사기예요. 네. 그러니까 변제할 수 없는 거를 스스로 알아. 내가 이 돈은 내가 빌려도 이 돈은 난 못 갚는다라고 알면서도 남한테 돈을 빌린 사람은 다 사기가 되는 건데, 사기와 사기가 아닌 거에 극명하게 대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똑같이 1,000만 원을 빌려서 못 갚은 사람도 내가 1,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나는 재산도 없고 이 돈 가지고 나 먹고 쓸 거고 기본적으로 뭐 사채빚이나 좀 갚을 거고 이런 상황이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을 1,000만 원을 빌릴 당시는 내가 그 당시 일도 하고 있고 직장도 있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IMF가 터졌거나 코로나가 터져서 네. 갑자기 돈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건 후발적인 새로운 사유죠. 그런 경우에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혹시 그럼 이런 후자 같은 상황에서 소멸시효 직전이에요. 근데 네.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그럼 돈을 또 갚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그 기간이 늘어나나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음.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무조건 판결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증빙을 갖추고 판결을 받는 등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설령 돈을 당장은 못 받더라도 무조건 하셔야 된다. 왜?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나중에 다른 사정이 생겨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는데도 결국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서 그렇겠죠. 대부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셔라. 그런데 형사고소를 할 때 있어서 사기냐 사기가 아닌 거의 판단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인데, 꼭 거짓말이 네.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그 무전취 시가 같은 거죠. 식당 가서 아줌마 밥 한 그릇 주세요. 그럼 아줌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사람은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언더. 그리고 또 친구야 나 1,100원만 빌려줘 라고 얘기했지만 꼭 갚을 게란 얘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영원히 안 갚을 거니까 그냥 줘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빌린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실제로 나는 꼭 갚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얘기 자체는 그거는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 거짓말의 하나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와 사기가 아닌 것은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빌릴 때는 갚을 능력과 그 상황이 됐지만 후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못 갚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빌릴 때부터 못 갚을 상황이었던 사람은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하시고 사기 고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기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민사, 그러니까 네. 돈을 받는 절차와 형사 고소하는 절차는 완전히 목적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을 받기 위한 거고 네네. 두 번째는 처벌을- 범죄자를 네. 처벌하는 건데, 왜 두 번째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냐면 피의자라고 그러죠. 채무자들이 처벌을 받지 처벌을 않기 안 위해서 받으려고? 돈을 갚으면 처벌을 아주 경하게 받거든요. 그래요? 뭐 아예 안 받지는 않지만 경하게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속될 사람이 돈을 갚으면 뭐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깎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또 채무를 변제받는 거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수가 있죠. 지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25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033-764-6335, 764-6336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있죠. 그러면서 동업을 할 텐데 그럴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뭐 속된 말인데 네. 뭐 동업은 하지 마라. 이건 결국 결과가 네, 좋지 않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그만큼 동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업이라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뭐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은 혼자 힘으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그쵸.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식당이든가 뭐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누구는 기술이 있고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네. 누구는 뭐 돈이 좀 있고 이런 경우에 음. 서로 의기투합해서 그 의견이 맞으면 누구는 돈을 대고 누구는 요리를 하고 누구는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동업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혼자 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하지만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 그에 관한 리스크도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동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잘 되면 잘 되는 거, 못 되면 못 되는 걸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일단은 안 된 경우에는 네. 빚을 나눠 갖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 다 날라간 건 물론이고 이제 빚이 남잖아요. 누가 그 빚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문제가 남고요. 잘 될 경우에는 결국에 정산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얼마를 나눠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회사 또는 그 동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예를 들면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들 노하우들 이런 거를 결국엔 누가 가져가느냐 뭐 평생 네. 동업을 한다면야 이런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죠. 동업은 언젠가는 갈라쓰려고 하는 게 동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산이라는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짧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업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사업을 위해서 뭉친 사이이기 때문에 안 됐을 때는 빚을 어떻게 나누고 네. 잘 됐을 때는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결국에는 우리 동업을 깰 때 해산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남아있는 재산들은 어떻게 서로 남아 가질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본도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술과 자본을 똑같이 비율을 나눠주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에 지금 물어보신 게 핵심인데요. 그것을 나누는 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아주 큰 곤혹을 치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의 가장 핵심은 동업을 할 때는 서로 사이가 좋아요. 의기투합도 그쵸. 하고 아주 의지도 서로 네, 맞고 네. 얘기도 잘 통해요. 네. 그러니까 동업을 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때일수록 꼼꼼하고 세심하고 세밀하게 미리 약속을 해놔라.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돈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노하우도 중요하고 특허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사업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이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일만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 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나 네. 일만 열심히 해서 네. 사업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나를 너무 배신했다 뭐 이런 건데 음. 그게 잘못한 겁니다. 일단은 동업은 시작하기 전부터 수익 분배 비율, 기여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무리 사이가 좋고 아무리 지금은 의기투합해서 서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정도는 꼭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뭐 꼭 공증까지 받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서류로 만들어서 도장은 받고 동업을 시작하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무엇을 투자하는 거예요. 꼭 돈은 아니더라고요. 뭐 돈이면 뭐 네네. 예를 들면 넌 1,000만 원, 넌 2,000만 원, 넌 3,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누가 무엇을 투자하는지를 미리 정해라. 그거를 또 그 투자를 언제까지 할지도 꼭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주라고 하죠. 동생 돈을 댈 사람이 5천만 원은 1월 달에 나머지 5천만 원 6월 달에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하는 겁니다. 무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아까 3가지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 동업을 할 때는 미리 약속해야 될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투자할지를 정확하게 약속해라. 두 번째 손해와 이익의 분배 비율 이건 정확히 지분율이라 그러는데 네. 손해와 이익의 분배 비율을 정확하게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이 났을 때 얼마 가져가기로 하자. 네. 약속한 그 그대로 빚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거는 그 그대로 빚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빚은 그 3명이서 자신들의 그 내부적인 규율과는 관계없이 네. 균등하게 분배를 똑같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그것도 상대방이 그 내부적인 균등 비율을 알고 있으면은 그 내부적인 그 비율에 따라 바뀌지만 원칙적으로는 내 입장에서는 얘네 동업체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면 네. 또는 물건을 댔지만 얘가 1대 2대 3인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누가 뭐 네. 지분이 8인지 누가인지 저는 그거랑 관계없어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분율대로 빚도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돈이 생기든 빚이 생기든 나중에 우리끼리는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약속은 꼭 있어야 미리.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누구는 돈만 대요. 그리고 누구는 인테리어를 했어. 그리고 누구는 식당 가서 일을 해. 돈은 하나도 안 되고. 그 경우에 도대체 이 식당이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만약에 다툼이 생겼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미리 정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뭐 늘 그렇겠죠. 뭐 식당에서 내가 밤새도록 일하는 건 나하고 너희들은 그냥 뭐 돈만 댔을 뿐이지 뭐 이러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돈이 없었으면 이 식당을 차렸겠느냐. 다 모든 사람이 그 각자의 자기의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의를 두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이걸 미리 약속을 해놔야 돼요. 협의를 통해서. 네. 첫 번째는 투자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해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수익 분배 비율에 미리 약속을 해놔요.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네. 정산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업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히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업이 깨질 경우에를 꼭 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동업이 깨지게 되면 뭐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누가 뭘 부담하고 보증금은 누가 가져가고 빚이 얼마 있으면 그거는 그쵸.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걸 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동업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절대 정하지 않고 동업을 시작합니다. 이 3가지를. 그쵸. 정말로 대충 정하는 정도라고 하면 구두로 야 반반이야? 야 이익을 놔도 뭐 반반이야 우리는 지분율 뭐 이런 식으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소송이 시작이 되면 이러한 복잡 단단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구두로서 우리 반반이야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건 효력 가치가 없나요? 구두로 반반이야라고 약속을 했을 때 효력 가치가 있지만 서류가 없기 때문에 또 녹음도 없고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난 때문에 모른다 말하면 네가 무슨 반이냐? 내가 일은 다 했고 너는 뭐 그쵸. 처음에 초기 투자금 얼마만 하고 너 맨날 놀러 다녔는데 내가 이 식당 다 운영했는데 무슨 반반이냐라고 그쵸. 나왔을 경우에는 상대방에는 미치고 고칼 노릇이지만 실제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지분율, 투자, 정산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꼭 서류로 만들어 놓고 동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 나중에 끊임없는 소송과 끊임없는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명은 자금을 대주고 한 명은 기술로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술을 담당했던 사람이 따로 와서 가게를 차렸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있었던 그 가게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 있다. 그냥 배신인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상법상에서는 네. 규정도 하고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무슨 S전자의 임원이 갑자기 LG전자 똑같은 거 팔아요. 탭이 파는데 갑자기 이직을 한다거나 또는 뭐 그럴 가능성은 뭐 별로 없지만 S전자의 예를 들지 말고 그러면 뭐
무슨 땡땡 왕족발 아주 유명한 네. 왕족발 네.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왕족발을 다른 사람한테 판 겁니다. 이거를 이 가게에 대한 노하우며 족발 삶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비싼 돈을 받고 누구한테 팔았는데 결국에 그 사람이 옆집에 또 열어 땡땡 왕족발만 그쵸? 2인만 그러면 이것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규제할 법들이 다 있어요. 경업금지 의무라 그래서 지금 동업자의 경우에도 그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와 나와 동업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떠나가지고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바로 옆에 똑같은 회사를 연다거나 아니면 동종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100% 가능한 게 아니라 미리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아까 같이 영업 양도나 뭐 동종업체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뭔가 상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청취자분들께서는 동업자들끼리 그런 문제가 뭐 안에 있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사 행위라 그러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는 있으니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법률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다른 뭐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요. 지역이 바뀐다 하면은 배신 행위가 안 되는 건가요? 상법상으로는 같은 그 지역이라 그래서 뭐 시군 구가 뭐 아예 달라지거나 뭐 도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까지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바로 뭐 같은 동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원주시라고 하면 원주시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다 그걸 큰 돈을 받고 팔았어. 노하우랑 뭐 족발 삶는 법까지 다 해서 팔았는데 그 옆에 동네에 가가지고 족발집을 또 연다거나 이거는 상법상 어긋나는 행위예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럼 온라인 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약속의 문제지. 그러니까 서로 그걸 했을 때 내가 이 경쟁업체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한 경우에만 문제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서로의 약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동업할 때 필요한 유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동업할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서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서류를 만들거나 서로 약속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하는 거를 아주 극도로 꺼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이 세 가지 투자는 어떻게 누가 언제 하느냐 투자에 관련된 약속 하나 지분율 이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지분은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동업관계가 전체적으로 다 끝이 났을 때 그때는 이 동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채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에 대한 정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미리 해놓으시고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서류로 만들어 놓고 종결하시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재갈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빌려준 돈 받는 법 그리고 동업할 때 유의사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